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집인데 며느리인 네가 왜 유세니? 넌 앞으로 거실 바닥에서 자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피땀 흘려 마련한 저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제 수십만 원짜리 영양크림을 발 뒤꿈치에 바르는 시어머니. 남편이라는 놈은 조금만 버티면 집이 공동재산이라며 뒤에서 비웃더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까지 기름때로 더럽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집을 팔 거거든요. 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가며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한강에 울려 퍼지던 그날, 과연 누가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강이 보이는 창문 앞에 서서 유리창에 물을 착착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른 극세사 천을 들어서 유리창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닦아내렸죠. 천을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한강 수면 위에서 부서지며 반짝이는데 이 집, 제가 얼마나 오래 꿈꿔왔던 곳인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이소은입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과 제 연봉을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한강뷰 아파트를 마련했거든요. 등기부등본에 딱 찍힌 제 이름 석자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 한쪽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창문 쪽으로 다가가 유리 모서리에 남은 물기를 한 번 더 닦아냈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제야 이게 진짜 내 집이구나 하는 현실감을 더해주더라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헤드 위쪽 벽면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죠. 그 앞에 멈춰서서 가만히 액자 속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자필로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딸의 행복을 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액자 테두리를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버지의 따뜻한 필체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2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편지가 제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었죠. 액자에서 손을 떼고 침대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제 무게를 포근하게 받아주었어요. 그러고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야근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는지는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손바닥으로 매트리스를 쓱 쓸어보았어요. 이 부드러운 촉감, 이 넓은 공간, 그리고 이 한강 뷰. 전부 제 힘으로 악착같이 이룬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띠릭하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방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어나갔죠. 남편 민석이가 현관에 서 있더라고요. 남편은 35살, 저보다 3살 많은 같은 회사 선배 출신입니다. 남편은 현관 바닥에 서서 양말을 훌렁 벗더니 툭 하고 던졌어요. 흰 양말이 바닥에 떨어져 뒤집힌 채 널브러졌죠. 어휴, 저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그 양말을 주워들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집은 우풍이 새서 뼈가 시리다는데 여긴 완전 찜질방이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 안쪽을 쓱 둘러보더라고요. 그 사람의 시선이 창문 너머 한강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운 양말을 세탁 바구니에 넣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 댁에 난방비 넉넉히 보내드렸잖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춘자 여사님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없이 거실 소파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소파에 털썩 몸을 던지고는 쿠션을 끌어안고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무렇게나 던져둔 재킷을 주워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킷 주머니에서 웬 영수증 뭉치가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꺼내서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죠. 그 사이 남편은 이미 게임기를 켜고 화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요란한 전투 소리와 폭발음이 펑펑 터져 나왔고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좀 벼뜨는 데서 살아야 하는데 남편이 게임 화면만 뚫어져라 보면서 툭 내뱉더라고요. 말꼬리가 아주 흐릿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컵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의 눈이 잠깐 제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눈치였죠. 저는 묵묵히 그 시선을 받아내며 소파 옆에 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시 슬금슬금 게임 화면으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문 너머 한강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노을이 물 위에 붉게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윙마이너스하고 원두 가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띵동띵동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대는 겁니다. 커피 머신 버튼을 누르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죠. 인터폰 화면을 딱 들여다보는데 세상에 화면 가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 있는 거예요. 코가 렌즈에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밀착해서 말이죠.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황급히 통화 버튼을 누르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얼른 현관으로 달려가 도어락을 해제했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 말입니다. 신발 밑창에서 후두득 떨어진 흙 부스러기가 깨끗했던 현관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지도 않으시고 거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집이라 아주 운동장이 따로 없네.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바닥에 찍힌 흙 자국들만 빤히 내려다보았어요. 시커먼 발자국이 현관에서부터 거실 한가운데까지 줄줄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기가 막혀서 서 있는데 그때 등 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용달차 기사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사람만 한 커다란 이민 가방을 낑낑대며 끌고 오시더라고요. 저기요,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기사님이 묻는데 저는 대답할 정신도 없이 그냥 현관 안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님은 이민 가방을 현관 바닥에 쿵 내려놓으셨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낡아빠진 옥매트가 둘둘 말린 채 들어오더니 정체불명의 종이 박스들도 연이어 척척 쌓이는 겁니다. 박스 겉면에는 매직으로 주방용품, 겨울옷, 이것저것이라고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산처럼 점점 높아지는 짐더미를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박스까지 내려놓은 기사님이 땀을 닦으며 떠나고 저는 현관의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들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서 팔을 짱짱하게 끼고 이쪽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일단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일단 차라도 한 잔. 보일러 고칠 때까지만 있겠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거실 창문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시며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근데 뭐 그 보일러 고치는데 이번 한겨울은 다 가겠더라. 안 그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듯 미리 정해진 일을 통보하듯 말씀하셨죠. 저는 현관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짐들을 다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옥매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훅 올라오고 박스 위에 대충 올려진 검은 비닐봉투 사이로는 헌 옷가지들이 삐져나와 있었죠. 자, 이번에도 내용 축소 없이 접속사를 살려 매끄럽게 다듬고 요청하신 대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줄바꿈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TTS로 들었을 때 감정선이 확 살아날 거예요. 저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직감했거든요. 네, 바로 길고 끔찍한 장기 점거의 시작이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닫으며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소파에 떡하니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계셨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요란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찍힌 그 시커먼 흙발자국 위에 선 채로 정말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환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순식간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길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죠.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끝없는 보고서 작성에 어깨가 끊어질 듯 뻐근했거든요. 이윽고 층을 알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덜컥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확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쿰쿰하고 텁텁한 청국장 냄새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조심스레 한 발짝 내딛는데 발바닥에 뭔가 기분 나쁘게 끈적한 것이 닿더라고요. 놀라서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았죠. 맙소사 밥풀이었어요. 누렇게 쩍쩍 말라붙은 밥풀들이 거실 바닥 여기저기에 흉하게 눌어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서둘러 발을 들어 밥풀을 떼어내려 했지만 이미 딱딱하게 굳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황당한 마음에 거실 전체를 쓱 둘러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지저분한 반찬 그릇들이 치워지지도 않고 그대로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뻘건 국물이 흘러넘쳐서 깨끗했던 식탁보에 얼룩까지 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식탁을 지나 소파 쪽으로 걸어갔죠. 그러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장만해서 아끼고 아끼던 이태리제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 위에 아주 선명하고 붉은 얼룩이 번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 다름 아닌 김치국물이었습니다. 그 시뻘건 국물이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천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흉측하고 얼룩덜룩한 자국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어슬렁어슬렁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손에는 반쯤 먹다 남은 배추김치 꼬투리가 덜렁 들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엉망이 된 소파 쪽을 힐끗 보시더니 너무도 태연하게 입을 여시는 겁니다. 아유, 무슨 천조갈이라 그런지 때도 참 잘 묻네. 이왕 쌀 거면 반질반질한 가죽으로 바꾸지 그랬냐? 저는 또다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목구멍 끝까지 거친 말이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꾹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그 김치를 든 채 부엌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망가진 소파 앞에 털썩 쭈그려 앉아
그 끔찍한 얼룩을 손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치 국물은 이미 천 안쪽까지 깊숙하게 스며든 뒤였죠. 제 손가락 끝에 시뻘건 물이 허무하게 묻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정말이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집에서 편히 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죠. 지친 몸을 뉘으려고 안방 문에 손을 대고 쓱 밀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문이 꼼짝도 안 하며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일부러 꽉 막고 있는 것처럼요. 어머님? 저는 당황해서 좁은 문틈에 대고 조심스레 불렀어요. 그러자 끼익하고 문이 조금 열리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쓱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좁은 문틈 사이로 쌀쌀맞게 저를 내려다보시더라고요. 야야, 내가 코를 심하게 골아서 혼자 넓게 자야 쓰겄다. 넌 거실로 나가서 자라. 그러더니 시어머니의 억센 손이 불쑥 나와 제 어깨를 획 밀쳐내는 겁니다. 저는 힘없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말았죠. 그 순간 쾅 하고 문이 야멸차게 닫혔습니다. 이어서 찰칵하고 안쪽에서 굳게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굳게 닫힌 그 방문 앞에 멍하니 서서 제 두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에 손바닥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남편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김치국물 묻은 소파에 세상 편하게 앉아 사과를 깎고 있더군요. 과도 칼날이 사과 껍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며 얇게 벗겨내고 있었죠. 남편은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도 숙인 채로 툭 내뱉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가 이제 연로하셔서 침대 아니면 허리 끊어지셔. 그냥 까짓것 우리가 거실에서 캠핑하듯 오붓하게 자면 되지. 뭘 그래. 남편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실없이 낄낄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러고는 다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쏙 넣고 아작아작 씹어 먹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손에 들린 달콤한 사과에만 머물러 있었죠. 정말이지 말 섞을 기운조차 없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얇디얇은 이불 하나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내친김에 덩그러니 놓인 베개도 하나 집어들었죠. 저는 그 초라한 침구를 품에 안고 다시 거실 한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 이불을 쓱 펼쳤어요. 그 딱딱하고 찬 바닥 위에 얇은 이불 딱 한 겹이 맥없이 깔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 위에 힘없이 누웠어요. 눈부신 거실 천장의 조명이 시리게 눈에 들어왔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들러붙어 앉아 태평하게 사과나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새 이리저리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맨바닥의 딱딱함이 제 등뼈를 무자비하게 짓눌렀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굳게 닫힌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괴로움에 베개에 얼굴을 푹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얇은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떴습니다. 거실 바닥에 대충 깔린 얇은 이불 위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온몸이 돌덩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픈 허리를 손으로 꾹꾹 눌러보았어요. 마디마디 뼈가 다 욱신거리고 쑤시는 것 같았죠. 저는 간신히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대충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에 남은 물기를 닦아냈어요. 출근 준비를 하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해서 다시 안방으로 갔죠. 다행히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제 전용 화장대 앞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화장대 서랍은 죄다 활짝 열려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두툼한 손에는 눈에 익은 하얀색 화장품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제값 주고 산 아껴 쓰던 아주 고가의 영양 크림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비싼 크림을 두 손가락으로 아주 푹푹 듬뿍 떠내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기가 막히게도 그걸 당신의 거친 발 뒤꿈치에 쓱쓱 바르기 시작하셨어요. 그 귀하고 하얀 크림이 시어머니의 쩍쩍 갈라진 발 뒤꿈치 주름 사이사이로 허무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 거예요. 비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안방 안에 쩌렁쩌렁 울렸죠. 그제야 시어머니가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놀라기는커녕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따, 참말로 시끄럽네. 이거 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거 아니냐? 어디서 유세 떨지 마라. 시어머니는 제 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시 그 크림을 손가락 한가득 덜어서는 남은 다른 쪽 발에 꼼꼼히 바르셨어요. 저는 화장대 앞에 멍하니 서서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꽉 주먹을 쥐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애꿎은 손바닥만 꾹꾹 눌러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간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확 돌아서서 안방을 나와버렸죠. 도망치듯 현관에서 구두를 깨어 신고 서둘러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앉아 일하는 내내 아침에 본 그 끔찍한 장면이 도무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결국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은 채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 보니 딱 저녁 식사 시간이더라고요. 벌써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전기밥솥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계셨죠. 뚜껑을 열자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주걱으로 밥을 푹 퍼서 남편 민석이의 밥그릇에 정성껏 담으셨어요. 그야말로 산처럼 수북한 고봉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으로 당신의 밥그릇에도 아까와 똑같이 아주 꾹꾹 눌러 담아 고봉으로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제 몫을 기다리며 덩그러니 빈 밥그릇을 들고 밥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그릇은 본체만 채하시고는 남은 밥이 있는데도 매정하게 밥솥 뚜껑을 탁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멀뚱히 서 있는 저를 힐끗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오만한 턱짓으로 부엌 한쪽 구석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아까 남은 찬밥 덩어리 있지? 넌 그냥 그거 대충 데워 먹어라. 저는 멍한 얼굴로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차가운 싱크대 한쪽 구석에 언제 남은 건지도 모를 딱딱하게 식은 찬밥 그릇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죠. 저는 여전히 텅 빈 밥그릇을 손에 쥔 채 바보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씻고 나온 남편 민석이가 식탁에 털썩 주저앉으며 얄밉게 입을 열더라고요. 아주 태평하게 젓가락으로 맛있는 반찬을 쏙쏙 집어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당신 요새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며? 원래 찬밥이 칼로리 낮아서 살도 안 찌고 좋다더라. 잘 됐네 뭐. 네, 요청하신 대로 민석이라는 이름을 모두 남편으로 수정하고 한 문장씩 줄바꿈하여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TTS로 익힐 때 호흡과 감정선이 극대화되도록 접속사와 어미를 꼼꼼하게 배치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더라고요. 참 아무렇지도 않은 뻔뻔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식탁에 슬그머니 앉으셨죠. 그러더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쩝쩝거리며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밥은 한술도 뜨지 않았지만 손에 꽉 쥐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나무 식탁에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고개 한번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덩그러니 식탁 앞에 서서 밥 먹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물주도 아니고 그저 하찮은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땀 흘려 이 집을 산 사람은 분명 저인데 정작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섰죠. 창밖 한강 위로는 어느새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물 위에서 천천히 사그라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의 서늘한 감촉이 화탓한 이마에 닿았죠. 등 뒤 식탁 쪽에서는 연신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와 후루룩 국 마시는 소리만 얄밉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급한 서류가 필요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렀어요. 도어락을 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죠. 웬일인지 거실은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를 안방 서랍장에 깊숙이 넣어두었거든요. 그런데 안방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저는 무심코 그 문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보았어요. 맙소사, 시어머니가 제 침대 위에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손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부침개가 들려 있었죠. 시어머니가 그 기름진 부침개를 맨손으로 쩍쩍 찢어서 입에 우겨 넣으셨습니다. 누런 기름이 시어머니의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 번들번들 빛나는 손가락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문을 활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부침개 조각 하나를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기름진 부침개가 하필이면 침대 헤드 위쪽으로 튄 거예요. 저는 슬로우 모션처럼 그 부침개 조각이 날아가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아,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담긴 액자위였어요. 끔찍하게도 부침개 조각이 액자 유리 위에 찰싹하고 떨어졌습니다. 끈적한 기름이 유리 표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급기야 그 미세한 액자 틈새로 기름이 질척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그만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가 제 목구멍에서 짐승처럼 터져나왔죠. 저는 미친 듯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어요. 분노와 슬픔에 두 손이 미친 듯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미 액자 유리 안쪽으로 더러운 기름이 시꺼멓게 번지고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자필 편지 위로 흉측하고 노란 기름 얼룩이 사정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빈다라고 적힌 그 애틋한 글씨 위로 야속하게 기름이 스며들고 있었죠.
저는 맨손으로 미친 듯이 액자를 닦아냈습니다. 입고 있던 옷소매로 맨 손바닥으로 벅벅 문질렀어요. 하지만 무심한 기름은 이미 오래된 종이에 깊숙이 배어들고 말았습니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필체가 원망스럽게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죠. 저는 그 망가진 액자를 제 가슴에 꽉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쯧쯧 혀를 차며 침대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기름 묻은 더러운 손을 제가 덮는 하얀 이불에 쓱쓱 닦아내셨습니다. 쪼그려 앉은 저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시며 뻔뻔하게 입을 여시더군요. 아유, 썩어 빠진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참 유난도 떤다. 아침 대바람부터 재수없게 왜 꽥꽥 소리는 지르고 난리냐.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안방에 매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소중한 액자를 품에 꽉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볼을 타고 턱 끝으로 뚝뚝 떨어졌죠. 저는 피가 나도록 꽉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이가 연한 살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어요. 이윽고 지옥 같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덜컥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캄캄한 거실에서 미동도 없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입을 열었죠. 당장 어머님 이 집에서 내보내. 안 그러면 나 진짜 하루도 못 살아. 제 악에 바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멈춰 서더라고요. 당황한 듯 멍청하게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눈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노려보았어요. 이미 제 손톱이 손바닥 살에 깊숙이 박혀 피가 날 만큼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내 미간을 팍 찌푸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벌레를 보듯 아주 짜증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새끼손가락으로 귓구멍을 벅벅 후비더군요. 아, 진짜 가족끼리 야박하게 왜 이래? 그리고 늙은 엄마가 지금 당장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유난 떨지 말고 그냥 둥글둥글 같이 살자, 응? 남편은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쳐 뻔뻔하게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털썩 앉더니 태연하게 TV 리모컨을 집어들더라고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남편의 그 무책임한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제 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태평하게 채널이나 휙휙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를 토하듯 내뱉은 말은 그저 허공의 먼지처럼 부질없이 흩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실 맨바닥에 깔아둔 얇은 이불 위에 초라하게 누워 있었죠.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천장만 귀신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두운 베란다 쪽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려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남편의 넓적한 등이 보이더라고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고 누군가와 아주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베란다 유리문 쪽으로 숨죽여 다가갔죠. 그러자 남편의 뱀 같은 목소리가 유리문 틈새로 소름 끼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 걱정 마. 어차피 결혼 10년 차만 채우면 재산 분할은 무조건 반반이라니까. 우리 지금부터 꾹 참고 버티면 엄마랑 나랑 평생 이 좋은 한강뷰에서 살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비열할 정도로 낮았지만
제 귓가에는 천둥처럼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리문에 바짝 귀를 갖다 대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남편의 소름 돋는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늘 몰래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말하더라고. 소은이 꼬드겨서 공동 명의로 바꾸면 제일 확실하고, 만약에 그게 안 먹히면 무조건 악착같이 10년 꽉 채워서 버티면 된다고 했어. 그건 아마도 자기 가족 누군가에게 변호사와 작당 모의한 내용을 신나서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유리문을 짚었어요. 손끝에서부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래요. 남편은 단순히 효자라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제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를 방패막이로 앞세워서 제가 피땀 흘려 산 이 집을 통째로 삼키려던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툭 하고 무릎에 힘이 풀려버리더라고요. 결국 차가운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짐승처럼 거친 숨이 쌕쌕거리며 터져나왔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처절한 배신감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끓어올랐어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좁은 문틈 사이로 소름 끼치게 낯선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허공에서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기괴하게 시익하고 웃으셨어요. 탐욕스러운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죠. 그 악랄한 웃음에 깊게 주름진 눈가가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문을 조금 더 활짝 열고 뱀처럼 고개를 불쑥 내미셨어요. 애미야, 목마르다. 시원하게 냉수 좀 떠오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만큼 한없이 느긋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차지한 승리자처럼, 여왕벌처럼 오만하게 명령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비참하게 주저앉은 채로 그런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틈에 거만하게 기대어 서서 벌레 보듯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어요. 길게 자란 손톱이 손바닥 살을 후벼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득부득 분노로 이가 갈렸어요. 뭐, 법대로 하겠다고? 변호사?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그 잘난 법보다 수백 배는 더 무섭고 잔인한 걸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충격으로 무릎이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렸지만 악착같이 꾹 참아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문틈에 비스듬히 서서 절 비웃듯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귀신처럼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찬장문을 열어 유리컵을 꺼내고 정수기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물이 밖으로 조금 찰박거리며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찰랑거리는 물컵을 들고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웃고 있는 시어머니께 그 차가운 물컵을 조용히 건네드렸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컵을 낚아채더니 쾅 하고 방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그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맺힌 주먹을 풀었다, 쥐었다, 미친 듯이 반복했죠. 제 손바닥에는 깊게 파인 붉은 손톱 자국이 낙인처럼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서둘러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종일 일에만 파묻혀 있으려 애썼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어젯밤 베란다 너머로 들었던 남편의 그 추악한 통화 내용이 뱀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어요. 차갑게 식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제 손에는 저도 모르게 아주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걸 멍하니 지켜보았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윽고 현관문 앞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어요.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건 거실 바닥에 흉측하게 깔린 커다란 김장용 비닐봉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제 옷들이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속에 정갈하게 걸려있던 제 분신 같은 옷들이었죠. 블라우스, 치마, 바지, 심지어 속옷까지 전부 밖으로 끌어내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도 비닐 위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립스틱 하나는 뚜껑이 열린 채 바닥에 떨어져 뭉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천천히 거실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제 명품 코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제가 처음 샀던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코트가 무참히 구겨진 채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그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코트 안감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흙이 잔뜩 묻은 아주 지저분한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엉망이 된 거실을 대충 훑어보시더니 너무나 태연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야야, 내 짐이 워낙 많아야 말이지. 내 짐 풀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 어차피 너 이제부터 거실에서 잘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여기다 싹 내놨다.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한 어조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흙 묻은 코트를 가슴에 꽉 움켜쥔 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죠. 활짝 열린 안방 문틈 너머로 방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제가 알던 제 방이 아니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기괴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련됐던 바닥에는 촌스러운 노란 옥장판이 깔려 있었고요. 황토색 옥매트가 제 침대 위를 흉측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형형색색의 등산복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빨간색, 초록색, 형광 주황색. 그 눈부신 점퍼들이 제 옷걸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이름 모를 한약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문틈 사이로는 한약의 그 퀴퀴하고 씁쓸한 냄새가 훅 하고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안방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취향, 제 인생의 흔적들이 단 한순간에
난도질당해 지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짐들이 그 소중한 자리를 전부 집어삼키고 있었죠. 저는 손에 든 코트에 짓밟힌 안감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것처럼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느긋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 바닥에 깔린 비닐과 쌓여있는 제 옷들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분명히 다 보였을 텐데도 남편은 그 옷더미 사이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정리 좀 싹 하셨네. 하긴 당신 짐이 좀 많긴 했지.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아주 가볍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보란 듯이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죠. 죄책감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저녁상을 차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위풍당당하게 나오셔서 상석에 앉으셨죠.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저를 들 생각조차 들지 않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쓱 꺼내더라고요.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남편은 그 봉투를 제 코앞으로 슬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거 봐봐. 우리 엄마 안심도 좀 시켜드릴 겸. 이 진명의 말이야. 이제 공동으로 바꾸자.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반찬이 뭐냐고 묻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말투였죠. 저는 제 앞에 놓인 그 비열한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여기저기 구겨진 게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그 순간 안방 쪽에서 슬리퍼 끄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제 의자 뒤에 딱 붙어 서서 제 어깨 너머로 그 서류를 탐욕스럽게 내려다보시더군요. 그래, 애미야. 원래 여자가 재산을 너무 쥐고 있으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군말 말고 이제 남편 앞으로 돌려놔라. 그게 순리여.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제 귓전에서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차갑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팔짱을 낀 채 마치 다 차려진 밥상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절 내려다보고 계셨죠. 저는 천천히 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봉투의 무게는 참으로 가볍더라고요. 저는 허리를 숙여 식탁 밑에 있는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서류 봉투를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죠. 꿈 깨세요. 이 집, 제 피땀 섞인 돈이랑 우리 아빠 유산으로 산 겁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며 아주 천천히 쏘아보았죠.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남편의 거친 손이 식탁 위로 올라오더니 밥상 모서리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울컥울컥 돋아날 정도였죠. 너 진짜 끝까지 이따위로 나올 거야? 남편이 이를 부득부득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식탁 위의 그릇들이 덜컹거리며 비명을 질렀죠. 남편은 고개를 획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얘 이것은 곱게 말해서는 안 되겠네. 그냥 여기서 계속 눌러 살아요. 남편의 고함이 거실 전체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돌아 엉망이 된 거실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어요. 등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죠. 안방에서는 승리감에 도취된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건너편 작은 방에서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켜진 화면 위로 검색창을 열었죠.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글자를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아파트 급매입. 검색 버튼을 누르자마자 관련 정보들이 비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눈을 번뜩이며 화면을 훑었죠. 즉시 매입 가능, 당일 전액 현금 지급. 수많은 자극적인 광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투박한 디자인의 광고 하나가 떠 있더라고요. 문제 있는 집, 세입자 안 나가는 집, 당일 현금 매입, 뒤탈 처리 전문 마이너스 불독 컨설팅. 저는 그 광고를 아주 오랫동안 숨도 쉬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뒤탈 처리 전문이라는 네 글자가 제 심장에 날카롭게 박혔죠. 저는 광고에 적힌 번호를 조심스레 메모하고 문자 앱을 켰습니다. 번호를 입력하고 메시지 창이 열리자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죠. 저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어둠이 음산하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내려다보았고 제 손가락은 이미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세 15억 아파트 13억에 급매합니다. 단 조건은 내일 당장 입주하는 겁니다. 현재 안에 무단 거주자 있음. 저는 작성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머문 제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주저하지 않고 버튼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슈웅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어둠 속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서 화면만 뚫어져라 내려다보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0초가 지나고 30초가 지났죠. 제 1분이 지나기도 전에 캄캄했던 거실을 환하게 밝히며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답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서류 다 준비해서 뵙죠. 저는 그 짤막한 메시지를 가만히 읽어보았습니다. 분명 따뜻한 신뢰였지만 제 손가락 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굳게 닫힌 안방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지긋지긋한 콧고리 소리가 거실 한복판에 웅웅 울려 퍼졌죠. 순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소원대로 이 집에서 평생 아주 뼈를 묻고 사세요. 뭐 주인만 바뀔 뿐이지 사시는 데는 지장 없을 테니까요. 저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 차가운 목소리가 캄캄한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스며들었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어느덧 새벽 하늘이 검푸르게 빛나며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쥔 채 짧은 평화를 만끽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결전의 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떴죠.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뻑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날아갈 듯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그리고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결연한 의지로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생명줄과도 같은 집 문서와 인감도장이 바로 그 안방 금고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안방 문 앞에 서서 차가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힘껏 밀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이 꼼짝도 하지 않고 안쪽에서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저는 짜증을 억누르며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어머님, 잠깐 금고에서 서류 좀 꺼내야 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더니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윽고 문이 조금 열리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좁은 문틈 사이로 쓱 나타나더군요. 아니, 어디 아침 대바람부터 안방을 제 집 드나들듯 들락거리냐? 부정 타겟이리 당장 저리 안 가.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제 앞을 가로막으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두툼한 어깨 너머로 금고가 있는 쪽을 매섭게 째려보았죠. 그러고는 한 발자국 강하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기세에 눌린 시어머니는 엉거주춤 뒤로 밀려나셨고 저는 그 틈을 타방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곧장 금고 앞으로 달려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금고 다이얼이 아주 처참하게 부서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무거운 공구로 무식하게 뜯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이얼 주변의 금속판은 흉측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금고 문은 이미 반쯤 벌어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안쪽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여기저기 뒤섞여 있는 게 누군가 이미 샅샅이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뒤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모서리에 태연하게 걸터앉아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뻔뻔하고도 태평한 표정으로 말이죠. 야야,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하도 궁금해서 사람 불러다 한번 따봤다.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주 비밀이 많더구나. 시어머니는 가당치도 않다는 듯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금고 안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가장 중요한 등기권리증이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저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 권리증을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달려오시더군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손목을 향해 독수리처럼 뻗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빨랐죠. 권리증을 가슴 쪽으로 확 끌어당기며 몸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허망하게 허공만 휘저었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얼음장 같은 눈으로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게 당신들한테 베푸는 제 마지막 예의였는데 진짜 끝까지 바닥을 보여주시네요. 저는 낮지만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눈을 치켜떴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녀의 옆을 스치듯 지나쳐 안방을 빠져나왔죠. 참고로 제 인감도장은 이미 며칠 전에 미리 회사 사물함으로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달려가 구석에 있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서랍을 거칠게 열고 정말 필요한 옷까지만 골라 캐리어에 쓸어 담았죠. 속옷 몇 벌과 당장 입을 출근복, 그리고 간단한 세면도구들.
마지막으로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제 보물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진주 귀걸이와 아버지께 선물 받은 낡은 손목시계였죠. 저는 그것들을 파우치에 소중히 담아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드디어 캐리어 지퍼를 드르륵 닫고 손잡이를 잡아 세웠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침없이 현관을 향해 걸어갔죠. 바퀴가 매끄러운 마루 바닥 위를 구르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을 막 지나치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야, 너 지금 어딜 가냐? 밥은 차려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현관으로 계속 걸어가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 신었죠. 그 소란에 남편이 부스스한 잠옷 차림으로 작은 방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제 팔을 덥석 잡으며 물었습니다. 야, 소은아. 당신 지금 이 아침부터 캐리어 끌고 어디 가는 거야? 저는 혐오감이 들어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 매끄러운 손목에서 남편의 끈적한 손가락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죠. 저는 그런 남편을 아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나 당분간 호텔 가서 지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여기서 실컷 즐기고들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미련 없이 문 밖으로 나섰죠. 등 뒤로 현관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그 짧은 순간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흥, 꼴값 떨고 있네.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보나 마나 며칠 못 버티고 기어 들어올 거다.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웃음소리가 닫힌 문틈 사이로 지저분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 차 뒷좌석에 캐리어를 거칠게 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죠. 그리고 어젯밤 늦게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 번호를 찾아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딱 2번 울리더니 기다렸다는 듯 상대방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약속한 현금은 다 준비되신 거겠죠? 제가 묻자 전화기 너머로 아주 굵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사모님. 저희가 누굽니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시원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주 외진 공업지대였습니다. 낡고 칙칙한 건물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파란색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이더군요. 그 컨테이너 지붕 위에는 불독 컨설팅이라는 험악한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망설임 없이 컨테이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좁고 답답한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상 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두꺼운 금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거리더군요. 남자의 굵은 팔뚝에는 용과 호랑이가 뒤엉킨 거친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어깨가 문틀을 다 가릴 정도로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동철입니다. 소문의 그 화끈한 사모님이시죠? 남자가 굵직한 목소리로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죠. 속으로는 마 사장이라고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 사장은 턱짓으로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 뭉치와 수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잠시 그 돈더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리 준비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가방에서 소중한 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죠. 매도인 이소은, 매수인 마동철. 금액란에는 정확히 13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제 인감도장을 꼭 찍었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2억이나 싸게 드리는 겁니다. 대신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드릴 테니 오늘 바로 가서 점유권 행사하세요. 저는 마 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 사장은 누런 이를 다 드러내며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웃더군요. 아이고, 사모님 정말 화끈하시네. 내 스타일이야. 어차피 잔금 다 치렀으면 이제부터 그 집은 내 집이지. 안에 박혀 있다는 그 짐승들은 제가 전문이니까 아무 걱정 마죠. 아주 확실하게 치워드릴 테니. 마 사장은 호기롭게 책상 위에 현금 다발과 수표를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청아한 알림음과 함께 입금 13억 원이라는 메시지가 도착하더군요. 화면 속의 숫자는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며칠 전까지 제 전부였던 집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 사장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마지막으로 메모지에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꼼꼼히 적어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자, 마 사장님,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마 사장은 제 손에서 키와 메모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바지 주머니에 툭 집어넣더라고요. 이어서 마 사장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버튼을 꾹 누르더군요. 야, 작업 들어간다. 연장 챙겨서 2시 정각까지 집합해라. 무전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마 사장은 무전기를 내려놓고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사모님은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고 계셔. 오늘 안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오후의 햇살이 눈이 부실 정도로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미리 예약해둔 호텔 주소를 입력했죠. 차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공업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파란 컨테이너 사무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집안은 아주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위풍당당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죠. 제가 짐을 싸서 나간 지 겨우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찬장을 활짝 열어젖히더라고요. 제가 아끼던 고급 양주병이 시어머니의 눈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영롱한 호박색 액체가 병 안에서 찰랑거리며 출렁였죠.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 비싼 양주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얘야. 이리 좀 와봐라. 시어머니가 거실을 향해 쩌렁쩌렁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작은 방에서 기어 나왔죠. 여전히 꼴 보기 싫은 잠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까치집이라도 지은 것처럼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요. 남편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양주병을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병 안의 술이 찰랑찰랑 소리를 냈죠. 아유, 알터니가 쏙 빠지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우리 세상이야. 시어머니는 호기롭게 양주병 뚜껑을 돌려 땄습니다. 그러고는 찬장에서 아껴두던 유리잔 2개를 꺼냈죠. 황금빛 양주가 잔 속으로 쪼르르 따라졌습니다. 독한 술 냄새와 함께 호박색 액체가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잔 하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넙죽 그 잔을 받아들었죠. 시어머니도 자신의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술잔이 책 마이너스하고 날카롭게 맞부딪혔습니다. 경쾌한 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깨뜨렸죠. 자, 우리 인생을 위해서 건배다, 건배. 시어머니는 독한 술을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남편 역시 잔을 기울여 술을 마셨죠.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편이 냉장고를 뒤져 안주가 될 만한 것들을 꺼냈죠. 제 허락도 없이 비싼 치즈와 햄을 접시에 가득 담더라고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히히덕거렸습니다. 남편은 치즈를 입에 쏙 집어넣으며 얄밉게 말했습니다. 아유, 소은이 걔가 독한 척해도 별 수 있겠어요? 며칠만 지나면 싹싹 빌면서 기어 들어올 텐데 그때 아주 기를 팍 꺾어놔야죠. 남편은 신이 나서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빈 잔을 식탁에 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죠. 시어머니는 흡족한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때 금영의 이전 서류 다시 딱 들이밀어 봐라. 기가 죽어서 당장 도장 찍지 않겠냐? 시어머니는 햄을 우걱우걱 씹어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거실 창으로는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아무것도 모른 채 쏟아져 들어왔죠. 이윽고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당연하다는 듯 안방 쪽으로 걸어갔죠. 굳게 닫혔던 안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침대 위로 묵직한 몸을 그대로 던지더라고요. 촌스러운 옥매트가 깔린 침대가 시어머니의 몸무게를 힘겹게 받아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폭신하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시어머니는 대자로 누워 팔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잠시 후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남편은 기분 좋게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벽에 걸린 세련된 시계가 눈에 들어왔죠. 시계 바늘은 정확히 오후 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잔에 남은 마지막 술 한 방울까지 털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윙-마이너스 하는 기계음이었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았죠. 이윽고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추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초인종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하고 말이죠. 남편은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라도 짓듯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라고요. 꺼봐요, 내 말이 맞지? 소은이 걔 벌써 항복하고 왔네.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남편이 현관문 앞에 떡하니 섰습니다. 도어락을 열려고 손을 뻗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도어락에서 삐비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군가 밖에서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죠. 남편의 손이 당황한 듯 허공에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이윽고 굳게 닫혔던 문이 바깥쪽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났죠.
벌어진 문틈 사이로 험악한 검은 양복 차림이 보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활짝 열리더니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눈에 봐도 위협적인 사내가 현관으로 발을 들였죠. 지저분한 구둣발이 깨끗한 현관 바닥을 쿵 하고 밟았습니다. 아주 묵직하고 소름 끼치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 뒤로 또 다른 사내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1명, 2명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려 4명, 5명이나 되는 거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겁에 질려 자꾸만 뒤로 밀려났죠. 결국 차가운 거실 벽에 등이 닿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천천히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금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거렸죠. 팔뚝에는 징그러운 용과 호랑이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무서운 마 사장이었습니다. 마 사장은 거실 바닥을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더라고요. 비닐 위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진 제 옷가지들이 마 사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 사장은 인상을 쓰더니 바닥에 가래침을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지저분한 침이 거실 바닥에 흉측하게 떨어졌죠. 아이고, 집 꼬락서니 하고는. 이거 청소 좀 제대로 해야겠는데? 마 사장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낮고 굵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벽에 등을 딱 붙인 채로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당신들 다 누구야? 이거 엄연한 주거 침입이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죠. 그러자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남편 쪽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손바닥으로 남편의 가슴을 툭 밀었습니다. 가볍게 민 것 같았지만 남편의 몸은 그대로 뒤로 붕 날아갔죠. 남편의 등이 벽에 쿵 하고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비명도 못 지른 채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죠. 시어머니는 잠결에 놀라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귀신처럼 산발이 된 채 엉망이었고요. 시어머니는 거실을 가득 메운 검은 양복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당신들 뭐야? 누구 맘대로 남의 귀한 집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와. 시어머니가 쩌렁쩌렁하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마 사장은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 사장은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하나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거칠게 차악 펼쳤죠. 그건 다름 아닌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마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계약서를 남편의 얼굴 앞에 바짝 들이밀었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남편의 코앞에서 들렸습니다. 야, 눈 있으면 똑바로 읽어봐라. 어제부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 마동철이다. 마 사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멍청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바라보았죠. 떨리는 눈으로 종이 위에 글씨를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습니다. 매도인 이소은, 매수인 마동철, 금액 13억 원. 매도인 서명란에는 제 인감도장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 사장은 이어서 계약서 옆에 다른 서류 하나를 더 보여주더군요. 그건 바로 제 이름과 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전 주인이 말이야, 이 안에 있는 짐이랑
쓰레기들 싹 다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마 사장은 비참하게 주저앉은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의 두 손이 사정없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 듯 제 도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끝마저 아주 처량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소은이가 진짜로 이 집을 팔았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힘없이 쩍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마루를 짚었습니다. 시린 마루의 감촉이 남편의 손바닥에 닿았죠. 그때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는지 마 사장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삿대질을 하며 마 사장의 가슴을 푹푹 찔렀죠. 야, 이놈아. 내 며느리가 팔았어도 우리 아들 동의가 없으면 이거 다 무효야, 무효.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목에 시뻘건 핏대가 섰더라고요. 마 사장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내려다보더니 가당치도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비열하게 비틀어졌죠. 할머니,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쇼. 등기부등본에 이름 박힌 사람이 진짜 주인인 거야. 남편 동에 그딴 건 여긴 없어. 마 사장이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툭 쳐내자 시어머니는 뒤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뒤에 버티고 선 부하들을 향해 턱짓을 하며 차갑게 명령했죠. 말 안 통하네. 작업 시작해라. 싹 다 드러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거실 가구들을 향해 거친 손길을 뻗었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넉나간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안방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짙은 공포가 번져나갔습니다. 덩치 큰 사내 둘이 거실 텔레비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한 명은 뒤쪽 전원선을 무자비하게 뽑아버렸고 다른 한 명은 65인치 대형 화면을 번쩍 들어 올렸죠. 사내들은 텔레비전을 들고 활짝 열린 현관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바닥에 쿵 하고 텔레비전이 놓이는 무거운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내들은 소파로 달려들었습니다. 김치국물 얼룩이 흉하게 남은 바로 그 이태리제 패브릭 소파였죠. 안 돼. 이거 내 살림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 팔걸이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힘을 줬지만 덩치 큰 사내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툭 밀치자 허무하게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엉덩이가 마루에 부딪히며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소파마저 현관문을 빠져나가 복도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남편은 바닥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디론가 신고하려던 찰나 마 사장이 다가와 남편의 손목을 탁 쳤죠.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금이 간 화면 위로 불빛만 가련하게 깜빡거렸어요. 신고 해봐라. 내 집 내가 청소하겠다는데 경찰이 뭘 하나 보자고. 마 사장은 그대로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가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못 신은 채 텔레비전 옆에 꼴사납게 나뒹굴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호텔방 소파에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 속 붉은 액체가 여유롭게 찰랑거렸죠. 와인을 한 모금 머금은 순간 핸드폰에서 아파트 관리실 앱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사 중 소음 발생 민원 접수. 메시지를 읽는 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 도시 풍경을 향해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거실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아픈 허리를 짚으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사방에서 식탁과 의자들이 현관 밖으로 실려나가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황급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안쪽 잠금 장치를 찰칵 돌려버렸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실 전체가 뜯겨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비명을 질렀죠. 내가 이 방 차지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절대 못 나가. 하지만 문 너머로는 쿵쿵거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쫓겨난 남편은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딛고 서서 안으로 들어가려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이 팔짱을 낀 채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엄마, 문 열어. 남편이 울부짖었지만 안방문은 굳건히 닫힌 채였습니다. 마 사장이 여유롭게 안방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귀를 한번 후비더니 부하가 가져온 공구 가방에서 묵직한 쇠지렛대, 일명 빠르를 꺼내 들었죠. 날카롭게 휘어진 쇠끝이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 사장은 문틈에 빠르를 갖다 대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아줌마, 셀프로 나올래? 아니면 문짝이랑 같이 나올래? 딱 3초 준다. 방 안에서는 숨죽인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복도에서 무릎을 꿇은 남편은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심장 약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마 사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빠르를 문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부하 한 명이 남편 앞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아저씨, 전 주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나 좀 들으쇼. 화면 속 재생 버튼이 눌리자 제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한 돈으로 내 노후는 준비됐어. 당신이랑 어머님은 그 똑똑한 머리로 잘 살아봐. 제가 마 사장에게 보냈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제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죠. 남편은 멍하니 고개를 들어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입이 반쯤 벌어지더군요. 메시지가 끝나자 부하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힘없이 늘어진 손바닥이 차가운 복도 바닥을 짚었죠.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가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던 남편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퍽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죠. 분함에 못 이겨 한 번 더 내리치자 손바닥이 벌겋게 변해버렸습니다. 아! 남편의 입에서 허망한 신음이 새어나왔고 고개는 힘없이 꺾였습니다.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사이 안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강도야. 시어머니가 악을 썼지만 복도의 이웃들은 오히려 문을 더 꽁꽁 닫아걸 뿐이었습니다. 마 사장이 빠르를 바닥에 던지자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손짓해 전동 드릴을 받아들었죠. 검은 몸체에 날카로운 비트가 꽂힌 드릴이 흉측하게 빛났습니다. 마 사장이 안방 문 경첩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시간 끝났다. 마 사장이 낮게 읊조리며 드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복도를 찢어 놓았죠. 드릴 이 나사 머리에 닿자 끼익 쇠 갈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방 안의 비명 소리도 드릴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첫 번째 나사가 땅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 사장은 멈추지 않고 아래쪽 경첩으로 이동해 드릴을 들이밀었죠.
위잉, 기익. 마지막 나사까지 바닥으로 튕겨나가자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경첩이 빠진 쪽이 아래로 툭 기울며 위태롭게 매달렸죠. 이제 문 손잡이 쪽 잠금 장치만이 문을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 사장은 드릴을 내려놓고 몇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숨을 고르더군요. 복도의 남편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문 바로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문을 붙잡고 버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마 사장이 도움닫기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흔들리는 안방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마 사장이 앞으로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한 발로 바닥을 지니기듯 밟으며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죠. 그의 묵직한 발바닥이 문짝 한가운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방패. 마 사장의 고함과 함께 쿠당탕 마이너스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잠금 장치가 문틀에서 뽑히며 금속이 찢어지는 비명이 들렸죠. 무거운 나무 문짝이 안쪽으로 맥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문 뒤에서 버티던 시어머니는 쓰러지는 문짝을 피하지 못하고 나자빠졌습니다. 허공에 팔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죠. 퍽 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찧은 시어머니는 침대 모서리에 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렸죠. 뿌연 먼지 사이로 마 사장의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쓰러진 문짝 위로 거침없이 발을 올렸습니다. 뚜벅, 뚜벅. 구두 밑창에 밟힌 나무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삐걱거렸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밟듯 당당하게 안방 한가운데로 들어섰죠. 마 사장이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자 마 사장의 험악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금목걸이와 팔뚝의 용 문신이 형광등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 사장이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의 얼굴 가까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찌든 담배 냄새와 함께 그의 누런이가 드러났죠. 마 사장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할망구, 맷집 하나는 아주 끝내주네. 마 사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안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짚고 필사적으로 뒤로 기어갔죠. 엉덩이를 질질 끌며 물러나던 시어머니의 등이 결국 차가운 침대 다리에 툭 부딪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조차 없었죠. 시어머니는 마지막 생명줄이라도 잡듯 침대 다리를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시선이 마 사장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에 머물렀습니다. 시퍼런 용의 눈이 당장이라도 자신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날카로운 호랑이의 이빨과 기괴하게 얽힌 문신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제 잘못했어요. 제발, 지금 당장 나갈게요. 갈라진 목소리가 애처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깊게 파인 주름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바지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울컥 배어 나오더니 순식간에 바지를 진하게 적셔버렸습니다. 지린내 진동하는 오줌이 시어머니가 아끼던 옥매트 위로 보기 흉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마 사장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코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냄새하고는. 진짜 못 봐주겠네. 마 사장이 고개를 돌리며 뒤에 서 있던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검은 양복의 사내 둘이 쓰러진 문짝을 짓밟으며 안방으로 들이닥쳤죠. 그들은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짐짝 들어 올리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내들이 동시에 힘을 주자 시어머니의 몸이 허공으로 번쩍 들려 올라갔습니다. 맨발이 바닥에서 떨어져 허공에서 무력하게 허우적거렸죠. 이거 나달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안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짝을 짓밟고 엉망이 된 거실을 가로질러 거침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밖 복도에는 이미 쫓겨난 텔레비전과 소파가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현관을 넘어서자마자 시어머니를 복도 바닥으로 가차없이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옆구리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처박혔죠. 신발도 신지 못한 시어머니의 오줌에 젖은 양말이 서늘한 복도 타일에 닿았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는 남편 민석이가 소파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굴러 들어온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처량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복도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내 안방, 아이고 내 팔자야. 울음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지만 닫힌 이웃집 문들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 사장이 현관문 틀에 기대어 그 가관인 광경을 비웃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안쪽에서 문을 잡아당겨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죠. 이어서 도어락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띠리링 마이너스 소리가 복도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의 흐느낌이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마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청소 깔끔하게 마무리해라. 그 시각 저는 호텔방 소파에 앉아 창밖에 눈부신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 속 붉은 액체가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찰랑거렸죠. 그때 마 사장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작업 완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제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향해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혼자만의 건배를 나눴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마 사장을 통해 사진 몇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새로 둥지를 틀었다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지하방 사진이었죠.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그 좁은 방 안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벽지를 타고 흉측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바닥에 신문지를 깐 채 컵라면을 먹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뜨거운 컵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젖은 목소리로 한탄했습니다. 아니, 내 마누라가 그렇게까지 독한 년인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에 남편이 먹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그놈의 안방만 탐내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남편의 고함이 눅눅한 지하방 천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네가 명예 바꾸자고 했잖아. 네가 먼저 꼬드긴 거 아니었냐?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편을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하마터면 앞에 둔 컵라면이 쏟아질 뻔했죠. 아니, 나는 엄마 평생 편하게 모시려고 그랬던 거지.
근데 엄마가 안방까지 욕심내고 소은이 쫓아내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도 날이 바짝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 좁고 눅눅한 지하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 마주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한 듯 그래, 다 내 탓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며 얼굴을 감싸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벽을 주먹으로 퍽 내리쳤죠. 저는 그 후로도 마 사장을 통해 두 사람의 근황을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이라도 걸어보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다더군요.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본인 명의의 특유 재산을 처분한 거라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하면 위자료만 더 뱉어내야 할 판이에요. 결국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 로비에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다가 터덜터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역시 동네 노인정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더군요. 어딜 가나 제 욕을 늘어놓으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았다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러자 한 어르신이 댁은 왜 쫓겨났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가 아니 내가 그 집 안방에서 잠 좀 잤다고 라며 우물쭈물 대답하자마자 노인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며느리 집에서 남의 안방을 왜 차지해? 라는 핀잔이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도망치듯 나왔다더군요. 그 뒤로는 창피해서 노인정 근처에도 못 가고 동네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그들의 비참한 삶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문득 마 사장이 했던 말이 생각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에서 검은색 벤츠만 지나가면 혹시 제 차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숨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지금 제가 있는 이 평온한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의 보안이 아주 철저한 신축 오피스텔로 새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현관에는 든든한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로비에는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하는 곳이죠. 누구도 제 허락 없이는 감히 발을 들릴 수 없는 완벽한 저만의 성입니다. 어느덧 저녁이 찾아왔고 저는 소파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청아한 알림음이 울리더군요. 법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혼 신청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제 남편과는 남남이 되었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마 사장이 작업 직후에 보내준 문짝 뜯긴 안방 사진이었죠. 경첩이 뜯겨나간 문짝 위로 마 사장의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호텔 침구처럼 하얗고 푹신한 새 침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침대 위로 몸을 던지자 매트리스가 제 몸을 포근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세제 냄새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더군요. 이제야 진짜 내 방이네. 저는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더 이상 제 안방을 빼앗을 사람도 거실에서 자라고 명령할 사람도 없습니다. 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내팽개칠 사람은 더더욱 없죠. 저는 스탠드 불을 끄고 완벽한 어둠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도 남편의 게임 소리도 없는 완벽한 고요함. 오직 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고르게 채웠습니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죠. 저는 그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악몽 없는 아주 달콤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돈과 아버지의 유산으로 마련한 소중한 집인데 그 권리를 무시당하고 쫓겨났을 때 소은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고 참았지만 소중한 추억까지 더럽혀졌을 때 그 분노는 아마 상상도 못할 만큼 컸을 겁니다. 세상에는 무조건 착하게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차갑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죠. 소은이는 무의미한 감정 싸움 대신 아주 냉정하고 확실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남의 것을 탐내던 사람들은 차가운 지하방으로 밀려났고 소은이는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조금이나마 통쾌한 한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따뜻한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